둘이 들어왔네요. 네, 정수복입니다. 예, 뭐, 40분이니까 10분까지, 지금 4시 10분까지니까 충분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원고는 여러분들이 전부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나중에 이미 읽으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 읽으신 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썼습니다. 원래 300쪽 정도 썼던 건데 100쪽으로 줄였고요. 지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그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신영원 선생님, 조동일 선생님 이분들이 주역으로 활동하셨던 한국 학문의 역사 이 두 분들이 말하자면 증인이시고 토템이시기도 하신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그 전 세대 그다음 저희 동학이면서 동료학자인 여기 송우 선생님, 김희봉 선생님 저 포함해서 그 후에 나온 사람들 그 또 그 저희의 제자 저희들의 또 후배인 사람들 70년대, 90년대생, 80년대생들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한국 학문의 역사라는 게 한 150년 정도 역사라고 봅니다. 뭐 그럼 한자로 한 학문 이런 건 학문으로 안 치냐 그래서 저는 한국 근현대 서양 학문의 역사 그거를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언제부터 기원은 언제부터 잡을 거냐 하면은 아무래도 개화 이때부터 잡으면은 1876년 뭐 그 이전에도 일본에 가서 갔던 이동이라는 승려도 있고 하지만은 그 이후부터 치면은 한 15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영원 선생님이 다루는 만년대 역사, 또 조동현 선생님이 다루는 천년대 역사가 아니라 저도 150년 정도 되니까 꽤 긴 건데 앞선 발표에 비하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냐면 개화기에 시작이 됐으니까 일단은 저는 일본 중심으로 썼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노령 이런 쪽으로부터 서구 문명이 들어왔고 그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학문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서당이나 향교나 서원 같은 옛 기관들이 없어지고 신식 교육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회들이 만들어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학문이 시작이 됐죠. 그러나 본격적인 거는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 과정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게 되면은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국내에서 공부한 분도 있고 만주에서 한 분도 있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이후에 한국 학계를 지도한 분들은 일본을 통해서 서양 학문을 유입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다음에 그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유학한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그러면 유학을 했냐가 중요한데 초창기에는 이광수 뭐 여기 최남선 홍명희 이런 분들은 20세기 초에 갔지만은 실제로 유학이 그 양적으로 늘어난 거는 3.1운동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태어난 분들이 3.1운동 이후가 되고 20대가 되니까 그분들이 유학을 가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그 1930년대 되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학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학계 형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의 학계라는 게 언제 형성이 됐느냐. 각자 개별적으로 연구할 수는 있지만 학계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그것들을 논문을 통해서 저술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 근대적인 학문의 체계가 만들어진 게. 그러면 저는 그걸 1930년대 한국의 최초의 학술장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거기에는 학술장에는 누가 더 학문적으로 진리에 가까운 얘기를 하느냐를 목표로 놓고 경쟁하는 적대자들 사이에 대립 협력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협력과 갈등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30년대 한국의 조선의 학술장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주도를 했냐면 경성제국대학 나온 사람, 경성제국대학이 26년에 만들어져서 29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니 거기 하나 있고 일본 유학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고 또 미국 유학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고 중국이나 만주에서 했던 분들,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각자 한국 조선학이라는 거를 그 내용으로 하는 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학회도 만들어지고 그게 학술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3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활발한 정도로 그 학술 활동이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40년대 넘어가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태평양 전쟁 나오고 대동강변 나오고 하면서 실정이 일단 잠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45년, 48년 사이에 뭐 백가쟁명식으로 잠재되어 있던 한국의 학술적인 힘들이 30년대에 있던 것들이 재현이 되기도 하고 더 극진화되기도 하면서 각축하던 시대.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또 이념적인 그 갈등 상태에 빠져서 학술이면서 동시에 이념인 이런 상황이 한 45년, 48년 사이에 유지가 되다가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서울 경성제국대학은 경성대학이라고 거쳐서 서울대학으로 되고 북한에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승수전문학교가 있었고 뭐 평양에 서문학교가 있었고 하지만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대부분 경성이 그 1930년대 학술정의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서울에 나와 있었는데 북한 쪽으로 간 학자들이 분단이 되면서 많이 생겼죠. 김일성 대학에서 유치하기도 하고 이념이 맞아서 간 사람들도 있고 거기가 연구시설도 좋다고 판단해서 간 분들도 있고 해서 김일성 대학과 서울대학 그다음에 그 30년, 20년대부터 남한에 있었던 뭐 연희 전문이나 고성 전문이나 이화여전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남한의 학술장을 만들고 북한의 학술장과 남한의 학술장은 남북 분단과 더불어서 학술장도 분단이 되게 되는 게 우리 학계에 30년대에 쌓였던 자원들이 해방 이후에 학계를 만드는데 분단이 된 것도 참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러면 남북한 학계 해방되거나 48년, 50년대 초까지 남북한 학계 특징은 뭐냐? 거의 비슷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념적으로 북한을 택해서 간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교육적 배경은 대체로 경성제국대학이나 일본 유학생들 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는 김일성 대학과 서울대학은 일란성 쌍생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한 체제가 다르게 형성이 되면서 이념적인 지향성이 달라지면서 남북한 학교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시기가 50년대 전쟁을 겪으면서 시작이 되죠. 50년대 이후에 한국의 학계가 30년대 이후에 한국의 학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건 언제라고 보느냐. 그럼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리학회라든지 심리학회들 학회가 45년, 47년 이럴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나 전쟁 기간 동안에 뭐 생존이라는 게 앞서기 때문에 학술이라는 활동이라는 게 전시대학에서 강의하는 정도 그런 정도였고 학술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불가능했다고 보고요. 대부분 그 시작을 언제로 보냐 환도라는 말을 우리는 저희 세대는 잘 안 쓰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 30년대생들은 환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울에 이제 다시 돌아온 시기라는 말이겠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학술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야 뭐 교과서 만들고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지식장이라는 게 형성될 가능성이 없었고 60년대 4.19에 도달하면서 30년대 수준의 학문적 열정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4.19 세대, 여기에 신영화 선생님, 조영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증인이시고 또 행위자시기도 하고 역사의 주체이시기도 하신데 이분들에 의해서 7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의 학계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4.19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글 세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의 그 중요성을 파악하신 분들이고 역사성을 파악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한 주류가 돼가지고 한국 학계를 만든 게 뭐 그 70년대 들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으로는 50년대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 유학이 급증을 하게 되죠. 미국 유학에 가는 코스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해방 전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갔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을 통해서 갔고 그 다음에 뭐 포드 재단, 락사드 재단, 미 국무성 또 풀브라이트 장학금 또 미국의 각 대학에서 주는 각 대학별 장학금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50년대 후반 60년대를 가서 70년대에는 말하자면 국내에서 그 경성제국대학 출신 교수들한테 배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학문 세계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어떤 학문적인 흐름이 양분되는 그런 시기가 70년대 이후 심화됐다. 그 다음에 송우 교수 얘기합니다만 70년대까지는 문사철 중심이었다는 게 말하자면 뭐 서울대학교가 동성동에 있을 때 물리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가치, 삶의 의미
뭐 역사의 지향성 이런 영역들을 다루는 그런 학문을 만들어낸 이제 중심지였는데 75년에 서울대학이 그 관악산으로 이사하면서 사회과학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한국 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계급 분화가 일어나고 하면서 한국 사회가 도대체 어떤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 한국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면서 문학, 철학, 역사학 이런 거 기반한 그 인문학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특히 경제학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결국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은 미국에서 유학한 분들이 주도한 것이고 역사학, 문학, 철학 이런 것, 철학도 말하자면 거의 유학한 분들이 독일 유학한 분들이 많이 했지만 특히 문학하고 국문학하고 그다음에 역사학 중심의 그 인문학이 70년대까지 80년대에도 계속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한국 학계의 어떤 그 힘의 균형이라는 게 70년대, 80년대부터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문학 중심에서 사회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등장하는 시기가 70년대 중반이고 80년대. 특히 80년대에 가면서는 광주항쟁 이후에 그동안 30년대, 20년대, 30년대에 만들어졌고 해방 이후에 분출됐던 좌파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비공식 서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이념들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대학가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게 비판적인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80년대 중반 이후에 뭐 정치학, 사회학뿐만 아니라 역사학이나 그다음에 뭐 신문방송학, 뭐 철학, 문학 연구에 이렇게까지 비제도권 학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공식 학회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권 학회와 비판 학회들이 이렇게 경존하는 상태. 이게 이제 9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90년대 이후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 학술사를 단지 학자들의 연구나 학술 제도에 한정지지 않고 그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적 변화 이런 거와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술사가 아니라 뭐 지성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사, 정신사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런 말보다는 지성사, intellectual history라는 게 그 학술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흐름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말하자면 학술사는 단지 학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와 연구한 지우는 지성사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역사를 쓰면서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냈는데요. 그걸 좀 넓혀서 사회학이라는 학문 말고 우리의 한문으로 하는 한국환경과 뭐 한학, 유학을 하는 그런 부학문이 아니라 서구 학문을 받아들여서 근대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서양 사람들과 대면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그런 대화를 학문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한국의 학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학계가 만들어낸 개념과 이론과 방법론들이 서양 학자들과도 대등하게 논의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그 한국 지성의 몰락은 지금 저 앞에 발표한 송우근 교수가 충분히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대학이 성격이 굉장히 변했죠. 기업화했다고 그러고 대학 교수는 아까 말한 대로 공급생활자가 되고 논문 쓰고 저서가 거의 나오지 않죠. 여기 계신 심원 선생님 저서 70여 권, 70권 가깝고 조동일 선생님은 한 100권 가까이 되나요? 지금도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에 아시아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시회 2개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한국 학술의 지성사와 관련된 2개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심학 이승영 선생님의 전시회 있었고 다른 하나는 국문학, 한국 근현대문학의 역사를 개척하신 김윤식 선생님의 혼신의 글쓰기라는 그 전시회가 있어 2개를 보면서 저는 그러면 이게
김현식 선생님이 배우의 지도 교수가 이희승 선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문학이라는 게 한국 문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없어서. 그럼 이승영 이분들 전에는 누가 있을까? 한국의 학자로서. 학자라고 하는 분은 없죠. 그냥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900년대생 이전에 1880년대, 90년대생들이 사형학문을 시작해서 1900년대생, 이승 선생님은 1890 몇 년생이지. 1890 몇 년생과 1900년대 초기에 태어난 분들이 우리 학계의 1세대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여기 신용환 선생님, 조선 선생님 이런 30년대생들. 라고 할 수, 이분들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그 한국적인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량과 역량과 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거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저 같은 1950년대 여기 김기봉 선생님 다음 발제자 또 저보다 먼저 발표한 소호 선생님 50년대생들인데 이 세대가 그걸 받아서 진짜 보편성을 갖는 서구 사람들을 학자들하고 대면해서도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영향을 쌓았는가? 여기에 대해 제가 자신을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저희 50년대생들의 제자가 지금 70년대생들, 이 사람들이 대학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됐으니까요. 70년대생들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90년대생들은 지금 막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대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내려가는데 한국의 학문이 세대를 누적해 가면서 학문적인 축적이 이루어지고 이게 단지 식민주의, 식민사관 극복이라든지 민족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이런 60년대의 문제의식을 넘어서 보편적인 담론들을 만들어가고 이것을 우리가 무슨 소설만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인문학, 사회과학도 영어를 직접 쓸 수도 있지만 번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50년대생, 70년대생, 90년대생까지 이르는 이런 학문의 5세대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진짜 보편적인 학문을 하고 있느냐. 참, 송무 선생님 발표대로 전 세대에 비해서 그렇게 뚜렷한 학문적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냐? 저는 전 세대 학자들이 했던 그 학문적인 업적을 후학들이 그거를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극복해서 더 큰 거로 나가야 되는데 전생이 제대로 됐는가? 그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전생이 제대로 안 됐다면 역시 우리 학문의 전통을 이렇게 이어서 면면이 이어나가기보다는 미국 유학 중심이나 저는 프랑스에서 유학했습니다만 프랑스에서 유학했거나 독일에서 유학한 분들이 와서 해외 학파들의 중심으로 되니까 해외 학파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한국 학회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 우리 학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학문의 미래를 내다볼 때 대학 자체가 어려워지고 학문하는 분이 좀 더 약해지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우리 학문의 주체성, 우리 학계의 자율성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야, 뭐 시대 지나간 얘기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굉장히 한국 학문의 독자성을 가지고 뭐 서구 학자들하고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서구 학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거를 수용하고 변형시키고 적용하는 그런 학문을 계속 할 것이냐 그런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벌써 갈림길에 들어선 지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뭐 K자 들어가는 K-팝이다, K 뭐 음식이다, 뭐 이런 대중문화 현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한 나라의 국격이라 그럴까, 품이라 그럴까,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거는 역시 저는 인문사회과학적인 그 배경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다운 가치지향, 역사성, 세계를 보는 눈, 삶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인문사회과학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 우리 역사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는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야, 거기는 참 존경할 만한 게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이 저는 한국이 앞으로 진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후학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저기 신용환 선생님, 조동일 선생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선학들이 한 것들을 잘 받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계보를 만들고 퍼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생님들 세대에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세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도 대학 교수들이 이 두 분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아니, 굉장히 모범적인 분이시고 뛰어난 분들이시고 저희 50년대생에서도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대학 교수 하다가 시간 지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나 70년대생, 90년대생에서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성의 몰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선학들이 이루어 놓은 그 학문의 불씨를 받아가지고 계속해 나갈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선생님 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한 10분 남았습니다만 이걸로써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마치고 일단 토론 시간에 부족한 거는 토론하는 시간에 저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